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야에서는 이 팔순 노정객인 김종인 대망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종인 대망론 왜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요? 이걸 갖다가 동아일보의 정치부장이 이승헌 정치부장이 취재를 해서 그 내용 기사를 한 것을 발췌해 가지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순 노정객의 대망론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얼마 전부터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굉장히 부인을 했습니다. 왜 부인했냐면 부인이 아니고 부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게 혹시 김종인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하는 양상을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 대망론, 다시 말하자면, 나중에 대선 후보로, 여기가 대선 후보가 야당에 없으면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오는 대망론이 없으면 김종인 씨 당신이 해달라라는 분위기를 지금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저의 그 얘기와 함께 이분이 안 돼야 되는 이유,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이 정당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과 가치. 이 첫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좌우를 넘나들었고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동력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을 또 선대위에 지금 가장 그 황교안 대표가 참 그 안 됐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쓰러진 이유가 뭐냐? 그 가장 기본적인 건 김종인을 부른 겁니다. 김종인을 부른 거는 패착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과거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부를 때 반대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결기가 있는 분들이 해서 하면은 오히려 더 승리를 할 텐데, 그저 자학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소위 미래통합당은 좌지우지하고 벌써 공천할 때부터가 황교안 대표가 실수한 게 그 공천 위원장을 김형호를 데려다 놓고 김세연을 쓰는 걸 보고 이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하겠다 하더니 역시 당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선대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을 김종인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대패한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이분은 이 싸움에 나선 공천을 받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 선거를 갖다 열을 앞두고 두 사람을 목을 쳐버린 사람이 장본인이 김종인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매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는 자기의 정치를 해왔다. 그 다음에 이 선거 실패에 대한 외부에서 수혈한 공동선대위원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당이 지지멸렬하고, 예를 들면 상대당은 176석 받았고 이게 100몇 석 받았으니까 갑자기 위축돼 가지고 쭈그러들어 가지고 이 당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구세주라도 누구라도 붙잡고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싶었다. 김종인이 밖에 없다. 김종인은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심재철 그 원내대표가 기어코 그쪽으로 자꾸 이 선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대표가 기어코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김종인 대표를 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표로 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죠.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은 이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이름은 거창하겠지만 이건 이 좌클릭된 경제정책입니다. 그것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뭐 중도를 잡는다고 하면서도 중도를 잡는 게 아니고 좌클릭입니다. 전부 좌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호영은 광화문에 모인 국민의 그 세력들, 국민들을 향해서, 애국 국민들을 향해서 저주를 부었습니다. 또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 저주를 부었습니다. 정광훈 목사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자라면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엄중한 조치 잘 받았네요. 그래서 감옥을 다시 들어가게 됐으니까 말이죠. 네. 주호영 대표 소원대로 잘 됐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모인 그 국민들은 정말 개인정보를 갖다 전부 다 탈탈 털어가지고 휴대전화를 해가지고 그 수색을 해서 꼭 마치 무슨 피고인이냐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이냐 한참 난리들을 쳤죠. 예, 이 정권과 더불어 난리들을 쳤죠. 그런데 주범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고 코로나는 잠복기가 5일입니다. 예? 5점 며칠인데 거기에 그날 가서 그날 코로나 거기서 걸렸다. 택도 없는 비과학적인 얘기들을 퍼뜨리고 해가지고 여론으로 몰고 해가지고 보십시오. 이제 원인이 나타났잖아요. 왜? 이 정부에서 휴가를 주고 임시공휴일을 만들고 이제 임시공휴일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공휴일을 만들어대고 쿠폰 만들어대고 놀아라. 그냥 해운대 가서 일회당 가면 막 80만 70만 모여대고 수영장에서 그냥 온 해수욕장 예를 들어 부산만이 아닙니다. 제주도 어디 자 코로나가 어디에서 많이 번성하겠습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지금 여기 광화문엔 대부분 다 마스크 썼습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거기엔 대자연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몰아야 됐거든요. 누군가를 갖다가 마녀 사냥을 해야 되니까 정부는 마녀 사냥을 했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의사들은 의료계에서는 6월 달부터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7말 8초가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휴가철이 닥쳐오면 이제 산과 들과 모든 수영장 예를 들면 각부모 리조트의 수영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물입니다. 그럼 거기에 완전히 목욕탕처럼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코로나 한 사람 걸린 사람 있으면 거의 다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발생한 코로나가 이제 그게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자, 7말 8초니까 8초. 8월 초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자, 그게 한 게 이제 코로나가 증폭이 됐죠. 정부에서는 쿠폰을 주고 여행 쿠폰 준다, 무슨 쿠폰 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활성을 시켰죠. 이 책임이 광화문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부안해동을 한 게 이 미래통합당, 다시 말하자면 주호영이었습니다. 주호영. 하태경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김종인 감옥 보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체포하고 구속시켜야 된다고. 이런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광화문을 빗댔습니다. 이런 야만의 계절에 서 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거기가 거기 광화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광화문을 마치 코로나 주범으로 몰았던 겁니다. 그 애국 견딜 수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권에 항의하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 주범으로 몰린 격이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금방 다 밝혀졌습니다. 뭐냐? 그게 아니었구나.
7말 8초를 갖다가 모든 의사들이 언론에 나와서 외쳤고, 바로 그 결과구나. 국민들이 그냥 마음이 다 풀어져.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쿠폰도 주고 여행도 가라. 임시공휴일 또 하나 더 얹혀주고 막 그냥 했지 않습니까? 정말 잔인한 야만의 계절이 누군요. 광화문에다가 핑계를 치고 광화문 세력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도 야당이란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게 우리가 항상 응원을 했던 야당, 미래통합당 전부 다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그 지도부 주호영이 저는 처음에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주호영을 항상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사람이 원만하고 온건하고 참 좋으신 분이다 등등 뭐 아주 훌륭한 리더십이 있다. 완전히 속았는데 빨리 잘 속았습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김종인 보십시오. 지금 5번을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비례대표, 저기서 비례대표, 여기서 비례대표. 전두환 대통령 그때 그 시절에는 또 국보위원. 그게 이제 국회의원하고 비슷한 국보위원이죠. 또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근데요, 광주 사태 때 가가지고 광주 망월동 매역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무릎 꿇고 사과한 게 이제 크게 대서특필 됐지 않습니까? 아니 가려면 혼자서 무릎 꿇어야지 왜 국회의원들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데 자기 혼자 가서 당을 대표해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합니까? 거기 같이 간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자기는 그러면 망월동 묘가 꼭 굳이 관련 진다면 자기는 국보위원 했으니까 그걸 눈물을 흘리고 사과할 이유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 짓을 할까요? 왜 이런 무릎을 꿇고 울며 또 일어나다가 휘청거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막 찍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 민주당 의원들은 쇼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저 야망이 있구나, 야심이 있구나로 지금 돌아갔는데 지금 여야에서 다 같이 대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순 노정객이 지금 대망론이 나오는 이유 뭘까요? 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초 우려와 달리 연착륙을 했습니다. 왜? 계속 기초기본소득제 좌파 정책을 다 끄집어내니까 미리 저쪽에서 하던 걸 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있다가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잘해서들 올라가려고 착각을 시작했어요. 왜 착각을 했느냐? 아니 지금 민주당이 지금 실정을 하고 독주를 하고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176석으로 폭주를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것만 나와서 국민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가고 민주당은 떨어진 상태. 그거를 마치 미래통합당이 자기네들이 잘해서 한 걸로, 김종인이가 잘해서 한 걸로, 그래서 연착륙에 성공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 위원장의 그 2022년도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농담 따먹긴 줄 알았죠. 아닙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태경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하태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승리로 이끌면 김 위원장은 대선 후보군 중 하나가 된다 하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 구체적인 그 일정까지 턱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얼마 전에 그의 출마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 얘기를 바람결에 들은 적은 있다. 가능성이야 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가능성이야 늘 있죠. 김종인 위원장은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손살에 치지만 이게 진심인지를 놓고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취임 100일을 맞았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사하고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 이 정치부장이 인터뷰를 딱 한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이 뭐냐?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이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내년 보궐선거까지만 나는 약속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얘기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 하고 딱 잘랐습니다. 아주 노련하죠. 그러면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나? 모른다고는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난 그 약속 지키려 한다. 나는 상황 변화에 따라 스스로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책임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당권이 아무것도 없었고 공천에 대해서 뭐 이러라 저러라 해서 내가 책임질 게 없다. 그러려면 선대위원장 뭐하러 맡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엿봤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잘 빠져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분 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활성된다. 오히려 야당으로서 이런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안 뽑고 야당이 발버둥 치면서 외쳤더라면, 그리고 공천이 바로 잘못돼 있었다. 예를 들면 무소속에 있는 홍준표라든가 거기 김태호라든가 소위 거물들 많잖아요. 권성동이라든가 윤상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갖다가 다, 그 다음에 김용태 김병준, 이 훌륭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들을 전부 될 때에서 전혀 안 될 곳으로 보내고, 안 그런 사람들은 날려버리고, 이게 한 게 김영호가 장난하고 김세연이가 장난한 겁니다. 김세연의 배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잘 알려질 겁니다. 김형호에 비해서 이런 사람을 공천으로 가져와서 공천이 아닌 그들만의 사천을 했습니다. 이 실패, 그래서 이렇게 1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참패를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김종인 와서 선거를 갖다가 남의 집 선거를 갖다가 비상대책이라는 사람이 일주일 앞두고 차명진이 날려버리고, 얼마나 차명진이가 투사였고 괜찮은 후보고, 또 한 분 김대모란 후보 만약에 그 좋은 후보를 날려버렸습니다. 중간에 바로 그 얼마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그게 여론이 급격히 돌아간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막말한다 해서 펌핑을 했어요. 이 김종인이. 자기가 자기네 약점을 계속 입질을 해대니까 그게 됩니까? 그때 황교안 대표가 후회를 했을 겁니다만은 어쩝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를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황 대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복이 없었고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김형호라는 자를 절대로 들여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지금 김구 이사장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과거력을 봐라. 또 김세연은 안 된다. 당을 들었다 놨다 작년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했잖아요. 당 침몰해야 될 당이라고 자기 당에 저주를 퍼부은 자를 공천위원으로 갖다 놓고 둘이서 잘했죠. 다 요리를 다 했죠. 바로 이런 실패의 역사를 딛고 지금 다 포장을 하고 조용한 가운데 지금 누군가 김종인이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물론 8순위라고 해서 대통령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온다는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건강한데 또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그 지력도 있고 파워도 있는데, 그러나 이분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분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자기의 페인팅 모션을 해나가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큰일 난다. 바로 이런 건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100번 얘기하지만 국민의 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주 유명한 그 칼럼니스트이자 우리 김대중 논설 고문을 하셨던 지금 조선일보 상임 고문으로 계신 분이죠. 이분이 바로 그런 글을 썼더군요. 아침에. 국민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딱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팔순 노정객 대망론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한국 정치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팔순 노정객 대선 출마설 왜 안 꺼질까? 그것은요 다름 아닌 야권이 여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야권 인사들 하태경 또 주호영 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세훈 시장 또 누구 이런 분들이 자꾸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고개가 끄덕끄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씁쓸하고 복잡한 표정입니까? 5.18 무릎 사고와 등 한 박자 빠른 그 김종인의 그 정치적인 감각 그건 참 대단합니다. 팔순 원로에게 당을 갖다가 맡겨가지고 몸을 추스려 달라고 했던 그것이 차기 대선 구도까지 맡길 수도 있다는 보수 야권의 지금 상황 논리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 왜?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호다. 그 다음에 윤상현이다. 또 권성동이다. 이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김종인이가 절대로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도 아니 숫자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야당의 그 전세를 진짜 야당을 하겠다면은 욕망이 없고 정말 야당을 진짜 하겠다면은 그 투사들을 4명을 지금 들어오겠다 입당하겠다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야 됩니다. 입당을 빨리 해. 빨리 자기들이 가서라도 김종인이가 머리를 굽히더라도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겠다고 우리 모당에 내가 몸을 바쳤던 당에 가겠다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대망론의 가장 깊은 이유가 아니냐? 대망론에 저항이 되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지금 안 온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던 분들이 이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똑한 야당의 의원들이 이제는 김종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유승민,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김종인이 한 세대 아래입니다. 이들이 과연 팔순의 김종인만큼 현실을 제대로 발을 딛고 고민하는지 한번 우리가 판단해보죠. 이 유승민은 다시 말해서 보수의 세계를 망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를 분열시켰죠. 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원내대표를 시켜줬더니 원내대표가 나가서 한다는 소리가 딱 기회를 포착했죠. 원내대표 연설에서 좌파 정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증세에 대한 거.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의 기조는 세금을 국민들에게 매기지 말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 복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었다. 정면으로 반대되는 정책을 꺼내면서 사회주의적인 형태를 갖다가 그 방법론을 갖다가 제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벌떼처럼 박수를 했습니다. 쫙 야당 정의당에서 박수하고 뭐 민주당에서 박수하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때 유승민은 좌파임을 커밍아웃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세를 탔죠. 탔는데 자기 홈그라운드인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의 모습을 진면목을 알아냈다고. 이제 그는 가야 할 길이 없습니다. 이 뒤에서 지금 조종할
바른정당계들을 지금 조종할 뿐이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압력을 하고 있죠. 지금 보수의 지금 이것이 지금 영향권 안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유승민, 하태경, 주호영 전부 바른정당 출신들, 그들끼리 리그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하나의 소위 플랫폼으로 김종인을 한번 대권에 세우고 서울시장 누구누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이 길목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수는 그래서 안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광화문에 모인 그 국민들을 갖다가 선을 그어버렸으니 말이죠. 광화문 세력이라고 몰아버렸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갖다가 그중 one of them, 종교인은 목사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항상 목소리를 높이고 했던 그분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까? 문정권에게 누가 그렇게 직사포를 쏘아댔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무슨 큰 범죄자 있냐? 내몰아치고. 이것이 지금 야당이 할 짓입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건 어려운 장면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 팔순 노정객 대망론까지 나오게 됐나라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 프레임이 유사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 이승은 정치부장이 아주 좋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라고 거론된다는 유승민이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또 원희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 과연 한 가지 특이점은 팔순이나 된 김종인만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발을 딛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건 의문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뜻이 여기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승원 정치부장의 그 얘기의 칼럼에 의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김종인만큼, 팔순이지만 김종인만큼 현실을 제대로 발을 딛고 고민하는지, 보수 유권자들에게 정권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희망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타일리스트라는 그런 지적을 들었던 한나라당 시절처럼 말로만 개혁이니 말로만 혁신이 외쳤다가는 유권자들은 좋든 싫든 당분간 김종인 대망론을 듣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어설픕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새로운 신선한 보수, 진정한 보수, 소위 말하는 좌파적 보수, 우파적 보수가 나뉘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나뉘어지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보자가 붙으면, 보수가 되면 다 합쳐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이 주호영 세력은, 지도부는 지금 광화문 세력을 잘랐습니다. 광화문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그 애국 세력들, 이렇게 가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몰아버렸습니다. 무슨 극우 세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입에 함부로 민주당이 하는 소리를 똑같이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정광훈 목사를 갖다가 완전히 무슨 희생양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은 어떻게 받으려고? 이들의 앞이 지금 보입니다. 지금 저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 기사 왜 팔순 노정객의 대망론까지 나오게 됐나? 이승원 동아일보 정치부장의 글을 아침에 새벽에 읽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보수의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을 이상하게 지은 이 사람들의 지도부가 정말 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응? 한나라당, 과거부터 일어난 보수의 접통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깨부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지도부 몇 사람이서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보수는 단합을 시켜야 됩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은 보수 정당이라고 이름을 걸었으면은 밖에 있는 모든 보수 세력들을 다 함께 아우르면서 함께 해도 부족할 텐데 또 분열을 해서 극우다 뭐하다 엄중 조치돼야 된다. 어? 용서받지 못한다. 아, 이게 주호영이 갈 소리입니까? 네, 그런 것을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독립이 같이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는가. 이 보수의 통합 빨리 해야 된다. 바로 그런 통합의 문제가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숨쉬는 대한민국 헌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채널A 사건으로 봉변을 당했던 소위 그 부장검사한테 공중부양을 당해서 밑에 깔려서 정말 물리력을 행사당했던 그 한동훈 검사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광풍의 시대라고 7월 20일 오늘 현재 광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은 그 바람은 아무리 큰 폭풍이라도 끝이 있는 법입니다. 네, 광풍은 곧 사라질 겁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